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두 사람,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한 배를 탑니다. 히틀러가 스탈린의 뒤통수를 치고 모두가 잠든 새벽 소련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인데요. 1000만 명이 넘는 군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민간인들까지 휩쓸며 재앙과토 같은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몰살하라. 이 전쟁의 목표는 절멸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 인류를 대량 학살이라는 공포로 몰아넣은 잔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양분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차례로 합병하고 핀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면 독소 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양측 모두에게 불가침 조약은 한시적 조약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과 스탈린의 뒤통수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작전명 아래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기습 공격하게 되죠. 독소 전쟁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스탈린은 히틀러가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1941년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독소 전쟁이 벌어지기 약 3주 전에 독일 침공이 가까웠다는 극비 보고를 받습니다. 도쿄 1941년 5월 30일 베를린은 주일 독일 대사인 오이겐 오트에게 독일이 6월 후반에 소비에트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오트는 95%의 확률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스탈린이 읽은 것은 독일집 특파원으로 일본에 가서 당시 정권 핵심부에 깊이 침투해 있던 소련 정보원 리하르트 조르게의 기밀 보고였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보고는 조르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소련 스파이들이 모스크바로 보낸 경고 메시지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것을 믿지 않고 국경 수비대에게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당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적이 공격해와도 총을 쏘지 말라는 소리 정도로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독일군이 쳐들어올 때 총 한 발 쏘지 않고 물러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독소 전쟁이 일어나기 5일 전에 내무인민위원회 NKVD에서 독일이 곧 침공할 거라는 스파이의 정보를 다시 스탈린에게 보고했지만 스탈린은 독일 공군 총사령부의 정보자료 따위를 어떻게 믿나? 그런 것은 정보이기는커녕 우리를 기만하려고 흘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독소전쟁 전날 모스크바로 독일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침공이 시작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스탈린은 독일군이 일부러 충돌을 도발하려고 탈영병을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참모총장의 말을 믿고 그 독일군을 총살해버립니다. 그러면 스탈린은 독일의 뒤통수를 칠 마음이 없었는가? 있었죠. 다만 스탈린은 독일한테 계속 믿음을 줘서 독일이 열심히 서부 전세에서 싸우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힘이 빠지면 그동안에 내가 힘을 키워서 독일을 치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벌어질 독소 전쟁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탈린이 독일의 침공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소련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독일 침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체 스탈린은 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스파이들의 기밀 보고를 무시했던 것일까요? 스탈린은 어떤 첩보 보고서에도 겨울 장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독일이 겨울용 장비 없이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스탈린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증 편향이죠. 그런데 이처럼 스탈린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혔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닌이 죽은 후에 스탈린이 권력을 잡았지만 여전히 권력은 불안정했어요. 틈만 나면 스탈린을 몰아내려고 반역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결국 스탈린은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소련 지도자들을 체포한 뒤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정규군인 붉은 군대 간부들까지도 숙청을 합니다. 거의 마구잡이로 인민의 적으로 몰아서 통살하거나 투옥시킨 결과 소련군의 중추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소련은 그대로 붕괴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또한 전쟁은 사회를 단합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혁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소련의 약점은 수십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혁명 초기였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계급 대립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독일 침공에 대한 모든 보고를 무시하고 이것은 소련을 전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영국에서 꾸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스탈린의 판단착오 덕분에 소련은 이제 전에 없던 가혹하고 끔찍한 비극만을 앞두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은 왜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한 것일까요? 독일 군부는 이미 1940년 8월 초에 독소 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은 대표적인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전쟁으로 해상무역로는 봉쇄되어 있었죠. 그리고 경제성장 정책, 군비 확충 정책을 급속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미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탐낸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8세기에 벌어졌던 7년 전쟁 때부터 독일이 팽창하려고 계획할 때부터 꿈꾸고 있던 땅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디에 있냐면 소련하고 유럽의 딱 중간 경계선에 있는데 이쪽도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고 이쪽도 자원과 식량이 부족해요. 그 중간에 자원과 식량이 풍부한 노른자에 같은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태어날 때부터 풍요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삼키려는 늑대들이 결국 접근해서 터지게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난 이유도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좀 황당한데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틀러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이후 순식간에 유럽 각국을 제압했고 프랑스에서는 상상 초월할 대승리를 거둡니다. 동맹국인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면서 영국은 고립된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히틀러는 영국에 화평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처칠이 이를 거부하고 영국 본토 방위 태세를 강화합니다. 결국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영국 본토 항공전을 벌이죠. 그러나 독일과 영국의 항공전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일진일퇴하면서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동방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영국이 무의미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게 미국과 소련이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을 쳐서 굴복시키면 영국도 항복할 것이고 그러면 서유럽은 완전히 평정이 된다라는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등장합니다. 히틀러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게르만족 아닙니까? 그들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볼세비키에 맞서서 소련의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풍부한 자원과 농지를 가진 동방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풍족한 땅이 우크라이나였고
유대인이 가장 많은 땅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니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을 없애고 우리가 들어가서 너도 나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독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소련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두지 않고 정복해서 독일 지배 아래에 두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1940년에) 세운 소련 공격 작전을 보면 3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그리고 키예프, 우크라이나. 이 3곳을 목표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무한한 영토와 인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랄 산맥까지 진격했다가는 너무 전쟁이 확대되기 때문에 독일군의 전쟁 능력이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배치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독일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전 세계 강대국에게 포위되어 버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니? 독일에게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도네츠 탄전 공업지대, 카프카스 유전지대다. 우크라이나의 탄전과 공업지대를 점령하면 소련의 군수 생산 능력은 마비되어 버린다. 무수한 인구가 있지만은 군화도 없고 총도 없고 철강도 없다면 그들을 군인으로 조직할 수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전략적인 목표를 장악해서 소련이 계속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완벽한 작전을 통해서 소련군을 섬멸시켜버려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독일군이 생각했던 전체 작전 기간은 6월 22일에서 9월 말까지였어요. 엄청나죠. 3개월 만에 소련을 정복한다. 그 넘치는 자신감으로 히틀러는 소련군 정도는 아주 쉽게 경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총병력 330만여 명의 독일군은 3개 집단군으로 나눠서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3,000km 정도의 전선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류 전쟁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전쟁은 공군의 기습으로 시작됩니다. 선전포고도 하기 전에 독일 공군이 일제히 출격해서 소련의 모든 비행장을 일거에 공습합니다. 단 하루 만에 소련 항공기 1200대가 파괴되는데 이 대부분이 지상에서 이륙하지도 못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이 먼저 상대방의 혈관과 도로를 다 끊어놓고 육군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단번에 함락시키고 서북 방향에서 모스크바를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중부 집단군은 바르샤바에서 출발해서 소련의 민스크, 스몰렌스크를 점령한 후에 모스크바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주력 부대를 포위해서 소탕한 후에 모스크바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각자 목표 지점을 점령한 다음에는 모스크바란 한 점으로 모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속도로 진격하게 됩니다. 북부 집단군은 발트해 연안 지역으로 돌진해서 개전 5일 만에 라트비아의 수도이자 중요한 항구인 리가 시내까지 돌입합니다. 구데리안이 활약했던 중부 집단군은 3개 집단군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전과를 올립니다. 개전 일주일 만에 소련 영내 400km까지 돌입했고 곧이어서 지금의 벨라루스 공화국의 수도인 민스크를 점령하면서 소련군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소련군은 정말 썩은 문짝처럼 무너집니다. 사실 소련군은 지휘부가 붕괴되어 있어가지고 반격하거나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련도 자체가 부족했고 전문 장교들이 다 붕괴돼가지고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사실 소련군은 전차나 대포 이런 것은 제대로 준비가 돼 있었고 병사들도 아주 훈련이 안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라든가 정비 능력이 열악하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도 좀 잘 싸우다가도 독일군이 어디 방어선 하나에 구멍을 내면 모든 소련군이 저항을 멈추고 무기를 던지고 포로가 되거나 도주합니다. 또한 반격을 안 하진 않았는데 역량이 없으니까 무조건 돌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모한 공격을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화 부대를 일주일 동안에 90%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장비에도 차량에는 연료 공급이 안 되고 병사들에겐 차량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멀쩡한 탱크 버려두고 걸어서 후퇴합니다. 사실 이때 모스크바는 대혼란이 납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엉망이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알지 못했고 어디에 집결해서 반격해라라는 명령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독일군은 철저한 선멸작전을 핍니다. 소련군이 후퇴하면 공군이 찾아서 폭격하고 철도를 끊어버리고 군수 차량을 공습해버립니다. 기계화 부대는 도시를 우회하고 후퇴하는 소련군보다 강이나 교량으로 먼저 진출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은 점점 더 공황에 빠지고 붕괴하게 되죠. 개전 2주차 독일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폴란드 동부 전역,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일부를 장악합니다. 히틀러는 1941년 7월 4일에 적은 이미 이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쟁을 소련의 전차 부대와 공군을 격파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 소련은 이미 전력을 보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중했던 할도 육군 참모총장도 소련과의 전쟁은 2주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예상을 깨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전투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독일군 수뇌부는 보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독일군 부대들은 보급 부족에 시달렸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기에는 독일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중부 집단군은 7월 16일에 스몰렌스크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데리아는 이때 곧바로 모스크바까지 점령하려고 합니다. 스몰렌스크는 모스크바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 모스크바까지 약 370km 떨어져 있습니다. 독일군이 모스크바로 들어온다. 소련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소련군은 반드시 이곳 스몰렌스크에서 독일군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소련식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예비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어선을 안정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부전선이 지휘하던 5, 7 기계화 군단을 이용해서 반격을 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유능했고 임기응변의 능력을 발휘해서 소련군에 타격을 줍니다. 소련군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군대였어요. 독일군 포병 활용 앞으로 무조건 돌격식의 무모한 작전을 펴게 됩니다. 결국 스몰렌스크 방어전에서 소련군은 무려 58만 명을 투입했는데 이 중에 48만 명이 죽거나 부상 또는 포로가 됩니다. 독일군은 거뜬하게 스몰렌스크를 점령했고 8월 8일까지 소련군 2개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3개군에 괴멸적 타격을 줍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포로 34만 7천, 전차 3,400대, 대포 3,000문을 노획합니다. 포로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7만에서 10만 명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중부 집단군은 2달 만에 800km를 전진합니다. 자, 그러면 3개월 안에 독일은 소련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독일군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한 직후부터 소련이 프랑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독일군이 소련군의 지휘계통을 부서뜨리고 보급론을 차려냈지만 소련군 부대는 더욱 완강하게 전투를 이어갑니다. 개전 첫날인 6월 22일 독일 제3장갑집단 전시일지를 보면 적이 나타난 곳에서는 그들 모두 완강하고 용감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어떤 지점에서든지 탈주병이나 항복하는 자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다. 따라서 이 전투는 폴란드전이나 서방 전투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독일 중부 집단군 소속인 제43 군단장
고트하르트 하인리치 보병대장도 소련병은 프랑스인보다도 훨씬 우수한 병사다. 매우 거칠고 치밀하면서 교묘한 계략을 아주 잘 쓴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소련군의 저항과 반격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소련군의 공격은 소규모이거나 산발적이어서 독일군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군은 이런 부분적인 소련군의 공격에 대응하느라 진격이 늦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과상으로는 독일군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소련군의 전력을 실제의 3분의 1로 얕보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전격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소련의 지원부대는 신속하게 투입되고 있었는데 이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독일군의 포위망이 생각보다는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포로를 잡았지만은 실제로는 빠져나가는 병력도 상당히 많았어요. 유럽과 달리 넓은 러시아에서 대군을 완벽하게 포위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히틀러가 작전의 세부에 굉장히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전격전이라는 건 예하 부대의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속도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틀러는 자신이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 성격의 진짜 문제가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재량을 줬다, 안 줬다, 여기서는 참견했다, 여기서는 당신 뜻대로 해, 이래버리니까 아래 부대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소련군의 전력을 생각처럼 섬멸하지 못했고 자원이 상당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스몰렌스크 전투가 끝나고 독일군 지휘부에서는 국경전투에서 소련군의 주력을 섬멸하고 소련의 요지를 점령한다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결론을 내리죠. 여러 전투에서 독일군이 소련군에게 타격을 주긴 했지만 소련군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막대한 수의 부대가 계속해서 새롭게 편성되어서 전선에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어서 7월 31일 육군 총사령부는 중부 집단군의 전진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워낙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전히 총괄적인 전망은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종 목표를 두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독일군 지휘부는 원래 계획대로 200km 정도 남은 모스크바로 돌진해서 곧바로 함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모스크바 공격을 멈추고 전력을 오히려 북부와 남부로 분산시킵니다. 북방에서는 레닌그라드를 함락해야겠다.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함락해야겠다. 히틀러는 왜 최종 목표였던 모스크바로 곧장 내달리지 않고 레닌그라드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히틀러의 명령대로 북부 집단군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인 레닌그라드를 공격합니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아예 지상에서 통째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닌그라드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죠. 그러면 왜 레닌그라드였을까? 레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원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혁명 후에 레닌의 이름을 딴 레닌그라드가 되면서 공산주의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부과됩니다. 히틀러는 이곳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소련과 전 세계에 10월 혁명의 도시가 끝장났다라는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듣고 보면 좀 허황하죠. 아무리 그래도 이름 때문에 도시를 없앤다라는 게, 그래서 실용적인 이유도 제시하긴 했습니다. 구데리안 회고록에 의하면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레닌그라드를 차지하면 독일 수송선이 발틱해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스웨덴으로부터 물자 수송과 북부 집단군에 대한 식량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사적 특징은 민간인과 국민의 의지라는 것이 전략적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점령이 소련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적 목표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국민의 의지라는 보이지 않는 목표가
전략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서울이 떨어졌다. 이것이 주는 충격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울이 함락당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식의 가정을 집어넣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도시를 점령하는 방법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 전쟁 의지를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도시를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혹하게 파괴해야 된다. 도시를 포위해서 주민을 굶겨 죽이고 도시를 말살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방법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항전 의지를 없애기 위해서 본보기로 도시기를 학살하고 파괴한다는 건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가장 참혹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고 야만적인 학살 정책을 20세기에 맞는 전술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1941년 9월 북부 집당부는 레닌그라드를 에워싸서 외부에서 오는 물자 수송을 차단합니다. 레닌그라드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지뢰를 깔았고 항복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포위만 하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공습이 시작됩니다. 9월 19일 금요일의 공습은 레닌그라드가 전쟁 중에 겪은 가장 잔인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276대의 독일 폭격기가 레닌그라드를 공격해서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합니다. 이날에만 6번의 공습이 있었는데 이날의 폭격으로 병원 5개가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 최고사령부는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파괴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여기서 아주 끔찍한 아이디어가 채택되는데 바로 레닌그라드가 소멸할 때까지 주민들을 굶기자는 것이었어요. 히틀러는 주민들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독일군은 먼저 식량 창고와 기름 저장소를 폭격합니다. 1941년 10월 2,500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고 11월에는 5,500명, 12월에는 5만 명이 사망합니다. 1944년까지 약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독일의 굶기기 작전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독일군의 봉쇄가 풀리기 전까지 레닌그라드 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축된 식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시의 배급은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줄었습니다. 1941년 말에 빵 배급은 하루에 125g에 불과했습니다. 밥 한 공기가 약 200g 정도인데 125g의 빵은 손바닥보다도 작은 양입니다. 한 의사는 12월이 되자 굶주림에 추위까지 닥치고 공공교통기관이 정지하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하루에 125g의 빵과 썩은 양배추 잎사귀, 빵가루로 만든 수프를 먹는 일이 일상이었는데도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갔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추운 날씨를 버티려고 가구, 옷장, 책까지 불태우고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바셀린과 벽지, 풀로 수프를 끓여 먹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가죽 구두와 허리띠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쥐, 비둘기, 애완동물은 물론이고 길거리에 죽은 말까지 해체시켜서 먹어치웠습니다. 레닌그라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11살 난 타냐라는 소녀가 적은 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941년 12월 28일 12시 30분 제냐가 죽었다. 1942년 1월 25일 오후 3시 할머니가 죽었다. 레카가 죽었다. 바샤 삼촌이 죽었다. 레샤 삼촌이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사비체프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두 다 죽었다. 타냐 혼자만 남았다. 레닌그라드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육을 먹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1941년 12월 13일 내부인민위원회 문서에 처음으로 사람이 인육을 먹었다는 보고가 등장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들과 조카들을 살리려고
아내를 살해한 배관공의 이야기 등 13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 내부인민위원회는 다음해 12월까지 시체를 먹거나 인육을 먹은 혐의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최악의 순간을 기록한 작가 디미트리 라자레프는 자신의 딸과 조카가 가사를 바꿔서 부른 동요가 무시무시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괴물이 걸어왔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는 바구니에 시체 엉덩이를 넣고 다녔다. 점심으로 인육을 먹을 건데 이 조각이면 충분해. 아, 배고픈 슬픔. 그리고 저녁은 확실히 작은 아기가 필요할 거야. 내가 이웃집 요람에서 훔쳐낼게. 다만 내부인민위원회에서 체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명목으로 인육을 먹었다는 협의를 씌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 사건의 정확한 숫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주민들을 더욱 처참하게 몰고 간 것은 바로 독일군의 무자비한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에 있는 독일군에게 명령이 전달되었는데 시민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독일군은 포위를 돌파하면서 여자, 아이, 무방배 상태의 노인들까지 저격합니다. 심지어는 이들 민간인을 인간방패를 삼아서 소련군을 공격합니다. 독일군이 어린아이부터 여성, 노인을 앞세워 공격하자 소련군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레닌그라드의 주민들을 배신감으로 몰아넣고 더욱 끔찍한 참상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탈린이 소련군에게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소련군이 망설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독일군이 민간인을 인간방패 삼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민간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련군은 민간인을 향해서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죠. 또 레닌그라드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무인민위원회의 비밀경찰도 냉혹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요하는 사람,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시민의 적으로 내몰아 죽이죠. 1942년 6월에서 9월 동안 레닌그라드에서만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됩니다. 또한 스탈린은 소련군은 절대 산채로 독일군에게 붙잡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퇴각하거나 투항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죠. 스탈린은 독일군에게 붙들린 소련군은 탈영병으로 간주할 것이며 본국의 가족들 역시 체포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스탈린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스탈린은 아들이 포로가 되자 며느리를 투옥합니다. 이러한 무자비함 때문에 소련군 지휘관들은 숙청이나 처형을 당할까봐 퇴각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일이 흔하게 발생했고 독일군에게 붙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900일이나 지속된 포위로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수는 현재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독일군에 투항하는 소련군은 그 지역에서부터 포로 수용소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가는 내내 두들겨 맞는 것은 기본이었고 부상을 입거나 병들어 지친 포로들은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소련군 포로들을 기차로 실어 나를 때는 지붕이 없는 화물 열차를 이용했죠. 포로들은 눈비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얼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송 중 사망률이 무려 70%였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민간인들에게까지 잔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틀러와 나치는 독소 전쟁을 인종적으로 뛰어난 게르만 민족이 열등한 인종, 강제 노역에나 적당한 슬라브인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즉 나치즘과 유대적 볼세비즘의 투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자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이 전쟁은 몰살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히틀러의 바람대로 레닌그라드는 절멸되었을까? 레닌그라드 주민들은 쓰러져 죽는 자가 있더라도 살아남은 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라며 독일군과 힘겨운 전투를 이어갑니다. 11월이 되면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레닌그라드를 둘러싼 라도가 호수가 얼어붙었고
소련군은 신속하게 자동차 수송대를 얼어붙은 호수 위로 보내 식량과 물자를 운반합니다. 12월 초에 한파가 연이어 몰려오면서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자 대량의 식량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죠. 결국 레닌그라드 주민들은 독일군에게 끝까지 맞섰고 독일군은 포위망을 거두게 됩니다. 히틀러는 북부 집단군이 레닌그라드를 공격할 때 남부 집단군에게는 우크라이나와 키예프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곳에 석유와 식량 공급처를 마련하고 소련으로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었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지역이 된 곳이 도네츠 지역인데 당시에 이 지역은 소련 전체에서 석탄의 60%, 코크스의 75%, 강철 20%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먹으면 항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판단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독일군 보급팀은 상상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통하던 임기응변이 러시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도로 상태는 워낙 열악했고 엉터리 지도 그리고 잘못된 정보 말도 못했죠. 워낙 엄청난 장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소모와 고장도 극심했죠. 이런 불길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살극을 벌이면서 키예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모스크바 진격이 늦어집니다. 이 틈에 소련군은 수도 방어를 준비할 수 있었고 독일군의 모스크바 공략 작전이 늦어지면서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쯤 된 무렵이었는데 독일군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장갑 부대는 연료 부족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날씨가 독일군의 발목을 잡습니다. 유명한 소련의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10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 중부 집단군 전장에 첫눈이 내립니다. 다음 날 눈이 녹자 사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비포장 도로인 소련 도로가 진흙투성이가 된 거죠. 보병조차도 무릎까지 올라오는 진흙길에서는 행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추위를 막아줄 방한 코트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은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5일 독일군의 모스크바 공략 작전은 보급 부족과 악천 후 소련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중지됩니다. 소련군도 사실은 상황이 좋진 않았습니다. 병력은 겨우 조달했고 조직력이나 장비는 굉장히 부실했죠. 독일식 관념에서 보면 이렇게 장교 부실하고 장비 부실하고 이런 훈련이 안 된 군대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에 투입된 독일군 장병들은 중요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패배해도 소련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 장비들이 열악하다고 그러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방한 장비는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반면에 독일군은 점점 빈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군들은 그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멈추자 소련군은 모스크바 북방의 도시 칼리닌 주변에서 예비 공격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모스크바 전면에서 3개 군대가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독일군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방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에 모입니다. 결국 독일군은 저항 거점을 포기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당혹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탈린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이 예상외로 신속하게 격퇴되자 스탈린이 너무 고무된 것이죠. 그러더니 중부 집단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본래의 전략을 버리고 중부 집단군, 북부 집단군 전체에 대한 거대한 포위 작전을 명령합니다. 그 결과 후퇴하던 독일군이 역습을 가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역으로 히틀러의 사기를 고무시킵니다. 다시 고무된 히틀러는 스스로 육군 총사령관을 겸임하게 되고 직접 소련 침공 작전 지휘권을 장악한 후에 군대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남부 집단군에게 더 진격해서 카프카즈 유전지대를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군대도 이미 보급 능력이 한계에 달해서 군대가 껍질만 남은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무리한 진격을 명령했던 거죠. 이 카프카즈 전역 과정에서 히틀러의 산만증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합니다. 카프카즈 방면군으로 군대를 보내면서 그들의 측면을 방어하고 소련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전투를 벌이기로 작정합니다. 청색 작전 중에 스탈린그라드 점령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의 공업도시였는데 이곳으로 일개 집단군을 보냅니다. 스탈린의 마을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함락하면 정치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죠. 더 중요한 것은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의 주요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독일군과 소련군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 스탈린그라드를 지배하면서 카프카즈 유전과 코카서스 산맥을 넘는 통로까지 확보하고 볼가강을 지배한다. 그러면 소련은 석유 공급지와 연결이 끊어지니까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술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느냐는 부분이 또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스탈린그라드 방면군이 카프카즈 진격군을 보조하는 목표인지 아니면 이 자체를 확보하고 북쪽으로 더 진격하는 게 목표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가라. 저기 중요하니까 점령해라. 포위할까요? 섬멸할까요? 우회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독일 공군은 스탈린그라드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하고 대량의 소위탄을 투하죠.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체 주민이 60만 명이었는데 확성기에서 공습 경보를 알렸을 때는 이미 늦어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보병의 진격은 9월 12일 새벽에 시작됩니다. 주 공격 구역에는 보병 5개 사단, 기갑 2개 사단을 투입합니다. 당시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하던 소련군 62군은 말만 군이지 겨우 1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민병대 15,000명을 급조해서 편성했죠. 13일까지 포격과 공습이 맹렬하게 이어졌고 거침없이 진격해서 도심을 확보하고 중앙역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이 중앙역 뒤에 선착장이 있어요. 이 선착장을 점령하면 스탈린그라드 점령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선착장을 향해서 조여 들어갔습니다. 그 선착장을 지키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강까지 겨우 102m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영화처럼 소련군에서 로딤체프 사단이 증원됩니다. 로딤체프는 러시아군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사단장이었어요. 이 부대는 경무장만 하고 있었지만 로딤체프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알고 즉시 강을 건너서 병력을 투입합니다. 그 바람에 독일군이 볼가강을 100m 남겨둔 상태에서 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6일에 소련군에게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남부 지역의 지휘관들이 스탈린그라드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도주해버리고 그 바람에 군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바람에 스탈린그라드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스탈린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함락을 극적으로 면했어요. 로딤체프 사단은 10,000명 중에 320명만 살아남는 결사적인 항전을 펼쳐서 드디어 이 방어선을 지켜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그라드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지루한 소모전으로 바뀝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건물을 폭격해버린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리케이트와 장애물 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거리와 거리에서 저격병과 육탄전으로 병사가 맞붙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생지전쟁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진짜 시가전이 시작됩니다. 소련군이 거점으로 잡은 트랙터 공장, 대포 공장, 제철소 같은 중심 지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기가 주전장만이 아니었어요. 거리 모든 곳에서 가옥, 파괴된 벽, 지하실, 하수도에서 병사와 병사가 만나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잔혹하고 맨몸으로 부딪히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독일군이 처음엔 우세했습니다.
9월 말까지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의 80%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폐허가 됐고 독일군 장군들은 이제 전략적 의미가 없으니까 빠져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히틀러는 안 된다. 끝까지 점령해야 된다. 전략적 목표가 불확실해버리면 맹목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스탈린도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이 걸린 도시잖아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에서 죽어라. 민간인의 철수조차도 불허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독재자의 군대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소련군에게는 더 참혹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바로 형벌부대와 저지부대라는 것입니다. 형벌부대는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 온 사람들 이런 부대로 만들었는데 총알바지로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후퇴하려고 그러면 뒤에 있는 저지부대가 사격해서 후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독일군이 레닌그라드에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군도 자기 동족을 총알바지 역할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지속되니까 스탈린그라드에는 점차 시신만 쌓여가게 됩니다. 어떤 독일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길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시체를 단위로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 끝이 없는 사나운 불길이 마치 시체를 불사르는 용광로와 같다. 10월이 되자 독일군이 다시 볼가강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은 그럴수록 더더욱이 끊임없이 보충병을 투입합니다. 영화를 보면 소련군이 총도 들려주지 않고 투입해서 몸으로 밀어붙이는 광경이 있는데 이건 실제입니다. 전쟁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인명을 집어넣으면 독일군은 점령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련군이 아무 대책 없이 사람만 투입하는 것은 아니었죠. 소련군은 후방에서 체계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반격은 천왕성 작전이라고 불렸는데요. 스탈린그라드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소련군 100만 명을 모아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수천 문의 대포와 함께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독일군은 그 뒤에서 체계적인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독일군 33만 명이 포위되었고 스탈린그라드는 완벽하게 고립됩니다. 이때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 지휘관이었던 파울스 장군은 후퇴를 부탁하는데 히틀러는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 그곳에서 모두 죽으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스탈린그라드가 함락 직전이 되자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킵니다. 자살하라는 뜻이었죠. 분노한 파울루스는 항복하고 맙니다. 당시 소련군에 항복한 최고위 장군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나치 독일이 공개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첫 전투이자 독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한 전투였습니다. 무적이라는 이미지에 독일의 명성에 흠집을 남겼고 독일의 사기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1943년 1월 30일 히틀러는 자신의 집권 10주년 기념일에 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고 괴벨스가 대신해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독일 국영 라디오 채널에서는 스탈린그라드의 패배를 발표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소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넘겨줍니다. 이제 스탈린의 목표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독서전쟁을 읽다 보면 춥습니다. 두 번째는 전율이 생기고 세 번째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혹해질 수 있느냐? 인간은 어디까지 강인해질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질문이에요. 인간은 어디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느냐? 독서전쟁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극한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 이런 큰 비극이 된 데는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단계의 원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승리의 가능성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승리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략적 목표와 달성 수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최악의 비극, 두 번의 세계대전의 특징은 모두 이 전략적 목표와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로 엄청난 혼란과 혼전, 그리고 수천만 명의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독서전쟁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입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두 명의 독재자와 길을 잃은 수백만 명의 군대가 벌였던 희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진짜 신이라 믿었던 프랑스 최초의 황제 나폴레옹. 더 이상 국가의 혼돈과 위기로 인해 흔들리고 싶지 않았던 프랑스 국민들은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이제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 아닌 잔혹한 독재자로 프랑스 국민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몰락의 길이 나폴레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영원할 것 같았던 나폴레옹의 절대 권력은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이탈리아 왕의 자리까지 차지합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에서 자신의 군사적 천재성을 드러내면서 반벌 동맹을 맺었던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군대를 차례로 격파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나폴레옹은 서유럽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 나폴레옹 최대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영국이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프랑스 영향 아래 있었지만 통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이 문제였어요. 프랑스군은 해전에서는 영국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 바다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를 건너가다가는 그냥 바다에도 수장될 수도 있고 도저히 영국을 접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나폴레옹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대륙 봉쇄령이죠. 유럽 대륙 내에서 영국과 교역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 봉쇄를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자는 생각이었죠.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상의 힘으로 바다를 정복할 것이다.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통해서 영국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화를 체결하게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했던 대륙 봉쇄령이 유럽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륙 봉쇄령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을 몰락의 길로 인도한 러시아 원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 위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친인척과 부하 관리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하고 할 때는 나름 이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강압적인 수단을 쓰긴 하지만 양심적이고 현명하고 근대적인 군주가 통치를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국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이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완전히 따로 노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새로운 근대 국가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강압, 탄압, 국가적, 민족적 대립 때문에 나폴레옹은 독재자라는 불만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륙 봉쇄령이 왜 러시아 원정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압박하고자 했던 게 대륙 봉쇄령인데 러시아가 영국하고 교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대륙 봉쇄령을 무시하느냐? 유럽의 정세를 보니까 나폴레옹하고 러시아가 협력해봤자 유럽을 하나의 강대국으로 키워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국하고 손을 잡고 나폴레옹을 압박해서 유럽을 분열시켜 놓는 게 낫죠. 그러면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대륙 봉쇄령 자체가 문제였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폴레옹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영국과 러시아 때문이야. 그런데 영국은 팰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돼서 러시아 원정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는 나름 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정복이라는 아무도 해내지 못한 군사적 고압에 도전한다. 나폴레옹은 이걸 달성하면 알렉산드로스보다도 더 위대한 군사적 천재로 역사에 남을 것이고 전 유럽이 자신의 광채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로 인해 우리가 불명예와 전쟁의 기로에 섰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만강을 건너자. 우리가 이룰 평화는 지난 50년간 러시아가 유럽에 행사해온 악독한 영향력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전쟁 공보를 발표합니다.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60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러시아로 향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군을 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약 50% 또는 50% 미만이 프랑스군이고 나머지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심지어 알바니아 군까지 동원한 유럽 역사상 보지 못한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던 나라는 의외로 폴란드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었죠. 나폴레옹은 폴란드 왕에게 우리가 러시아의 압박에서 구해주고 너희를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폴란드 대군을 동원하고 또 이것을 러시아 침공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나폴레옹은 징집, 배치, 병참, 지원시설, 보급품 목록 등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하는데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다시 한번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비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 원정군도 비대해집니다. 초기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성공을 거둡니다. 나폴레옹의 대군이 러시아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 내부의 군대도 내부적으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서 초전에서 계속 밀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는 러시아군을 몰아치듯 추격하던 나폴레옹은 이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을 섬멸할 기회를 잡았던 우익 남부군이 꾸물거리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때 남부군을 지휘하던 사람이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 제롬이었는데 나폴레옹이 화를 내자 제롬은 그냥 사표 쓰고 프랑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폴레옹의 전략 전술이 적에게 이미 간파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나폴레옹이 수없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시스템과 전략 전술이 노출되어 버립니다. 이를 잘 알았던 러시아군은 청야 전술을 채택하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나폴레옹 진경로에 있는 도시와 식량 창고, 논밭을 불태워서 나폴레옹의 병참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나폴레옹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이 속전속결입니다. 단숨에 적의 머리를 쳐서 제압한다. 이게 나폴레옹의 전매 특기였어요. 속전속결은 보급품을 최소화하고 현지 조달로 식량을 조달하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현지 조달이란 방식으로는 절대 장기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참을 간소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속전속결을 빨리 잘할 수 있었던 거죠.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출발할 때도 황실 근위대에게 12일간의 행군 식량만을 소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속전속결로 인한 짧은 원정을 예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나폴레옹의 속셈을 이미 간파했고 계속 후퇴하면서 청야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폴레옹 군대가 병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보급대의 식량이 몇 주 만에 거덜납니다. 말먹이가 없다 보니까 말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우리는 말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는데 독초 이런 거 많습니다. 얘들이 아무 데나 가서 뜯어먹다 보니까 소화불량, 중독으로 하루에 말이 1000마리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송력이 부족해지고요. 수송력이 부족하니까 말과 사람에게 오는 식량 모두가 전달이 안 됩니다. 결국 말과 사람이 동시에 굶게 되고 굶어 죽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두 번째 이유, 러시아군이 자신의 장점을 철저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의 단점을 알고 나의 장점을 알아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서 속전속결은 유럽에서는 잘 통해요. 왜냐하면 나라도 작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나라의 전쟁 수행 능력이 순식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장점은 넓은 땅입니다. 나폴레옹이 동원한 말만 25만 마리였는데 이 말을 먹일 사료를 운반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자신의 대지를 이용해 조금씩 후퇴하면서 나폴레옹 대군을 내륙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6주 만에 나폴레옹은 병사의 절반을 거의 전투 없이 상실해버립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자신만만했어요.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이 전술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들도 병참이 부족하고 엉망이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 번만 붙으면 내가 얘들의 머리를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느리고 수만 많고 둔탁한 군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방법은 우월한 기동성을 앞세워선 군진 합격 전술, 군대를 나누어 보내서 사방에 쪼여서 포위해서 섬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넓고 평야지대예요. 그러면 나폴레옹 같이 우수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군진 합격한다는 것은 정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야니까 러시아군이 오는 방향과 후퇴하는 방향을 전혀 종잡을 수가 없고, 그거를 감싸려면 그야말로 360도로 포위해야 됩니다. 그건 군진 합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군한테 절대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병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기병입니다. 그 유명한 코자크 기병의 정찰 능력, 속도는 유럽 기병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땅은 넓고 너무 척박해서 병차은 부족하고, 기동은 방황이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군대는 이전의 나폴레옹 군대가 아니에요. 전투 의지, 충성심, 기동성, 이런 모든 장점을 상당히 잃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눈앞에 보이는 러시아군의 지리멸렬한 모습에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러시아 내지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6월에 러시아 원정을 떠났던 나폴레옹은 행군이 늦어져서 8월이 되어야 스몰렌스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처절한 공방전을 한번 펼치고 스몰렌스크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이미 중앙군만 3분의 1이 손실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몰렌스크를 공격하기 전에 부하 장군들이 제발 정지하고 장기전으로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스몰렌스크로 진격해서 스몰렌스크를 점령하게 되죠. 러시아군은 원래 방어전에 강하기 때문에 스몰렌스크에서는 꽤 강하게 저항했어요. 그래서 스몰렌스크 전투의 희생도 크고 이미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장군들이 스몰렌스크에서 캠프를 치고 내년에 러시아군과 상대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몰렌스크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를 향해서 간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로 가는 결정이 나폴레옹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전쟁의 원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자기 말대로 해도 이런 전쟁을 하려면 안정된 병참 기지가 있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왜 나폴레옹은 자기 말을 자신이 안 지키는가? 이때 나폴레옹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지금 나폴레옹은 장군이 아니라 황제예요.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1년 동안 못 박혀 있다. 파리에서 당장 쿠데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를 비워놨으니 저걸 장기적으로 비워놓으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파리에서 봉기하고, 아니면 파리가 아니라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가 봉기하면 나폴레옹은 러시아 평원 한복판에서 러시아군과 유럽 세력에 갇혀버립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 불안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실제로 나폴레옹은 두 개의 전쟁사에 갇혀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베리아, 지금 스페인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도 수십만 군대가 묶여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부하 장군들에게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두 개의 전쟁을 반대편에서 벌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했고, 결국 속전속결로 또다시 몰아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폴레옹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외교,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러시아가 항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걸 믿고 모스크바를 향해 가는데 러시아군이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보로디노라는 곳에 진을 치고 나폴레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나폴레옹은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이 전투 한 방으로 이 전쟁은 끝난다. 이 시대의 전쟁은 사전 포석과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과 나폴레옹 군이 서로 보면서 병력 배치를 합니다. 이 병력 배치 능력은 나폴레옹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군 총사령관이었던 쿠투조프보다 나폴레옹이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나폴레옹은 병력 배치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러시아군 진지에 강력한 포병대를 배치한 보루들이 있었는데 그 보루들이 러시아군 중앙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정찰병들이 그 위치를 놓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보루의 위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군을 포위했고 러시아군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병력을 넓혀서 거의 반포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전설적인 전술이 드디어 바닥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병력의 기동성 있게 배치하면서 움직임을 통해서 적을 분수했는데 이번에는 넓게 배치한 상태에서 통째로 밀어 넣어서 압살시키는 전술로 나아가버립니다. 문제는 나폴레옹의 대군이 이미 지쳤다는 겁니다. 정찰 능력은 떨어지고 너무 넓은 전선에 산만하고 조급해진 정신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었죠. 결국 육탄전이 시작되었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보루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뀝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러시아군이 퇴각해서 프랑스군이 승리하긴 합니다. 이때 러시아군도 전사자만 병력의 3분의 1이었다고 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긴 하여 그러나 나폴레옹도 3만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고 러시아군을 섬멸한다는 계획은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나폴레옹의 황실 근위대를 내보내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자고 부하 장군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러시아 한복판에서 황실 근위대를 소모해버리면 진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군대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황실 근위대를 끝까지 동원하지 않다 보니까 섬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네 번째 이유는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모스크바 갈 때까지 실제로 러시아군이 계속 깨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러시아에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보로디노 전투에서 승리하고 9월 15일에 드디어 모스크바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크레물린 궁으로 향했는데 그것도 비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를 정복하는 것은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 건데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이 텅 비었다는 것은 모스크바를 뺏겨도 우리는 항복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쟤들이 크레물린을 떠나서 지금 야제에서 자니까 춥고 배고플 거고 한 며칠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이 기대는 24시간도 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모스크바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모스크바를 빼앗겨도 항복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예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흘 동안의 화재는 계속되었고 모스크바의 3분의 2가 잿더미가 됩니다. 모스크바는 당시 황급빈 도시라고 온 도시에 금박으로 칠한 건물이 수백 채가 있었대요. 이거를 아낌없이 불을 질러버리니까 나폴레옹과 군인들이 자기금 타는 것처럼 아까워한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다음날 잿더미에서 녹은 황금을 건져서 모스크바에서 황금만 5,300kg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그거면 충분히 이거 건졌다 싶어서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짜르와의 강화 조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불탄 모스크바에서 무려 5주를 버팁니다. 이때가 또 희한하게 러시아가 평년 기온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도가 급전직하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나폴레옹이 아차 싶어서 퇴각을 결정합니다. 10월 18일에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가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모스크바를 출발할 때 나폴레옹의 목표지는 스몰렌스크였습니다. 스몰렌스크까지 가서 겨울을 나자. 그러나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던 나폴레옹은 스몰렌스크로 직행하는 걸 피하고 남쪽으로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나폴레옹 군대의 진로 따위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회를 하자 군대가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게릴라 부대는 계속 후방을 공격하고 전면에서는 대군이 기다리면서 나폴레옹을 괴롭힙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보급품은 털리고 전선의 군인들은 잠도 못 자고 추위와 포탄에 두들겨 맞으면서 전진해야 했습니다. 10월 25일이 되자 나폴레옹은 이대로 우크라이나로까지 진군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서서 스몰렌스크로 갈 것이냐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부하 장수들이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우크라이나로 그냥 가자고 그래요. 여기서 나폴레옹이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스몰렌스크로 향하기로 합니다. 전쟁사 연구가들은 이 결정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중에서 최악의 치명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이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따뜻하던 가을이 이상 한파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얼마나 추웠는지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가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아사자,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자고 나면 시체가 생기니까 강을 건너는 다리가 손상되었을 때 나무가 아닌 시체들을 붙여서 다리 기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 죽으면 바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 먹고 빵 하나 때문에 옆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러시아군은 나폴레옹 대군과 나란히 전진하면서 이탈자, 부상병, 그들이 버리고 간 약탈품을 다시 거둡니다. 심지어 동맹군들이 러시아군의 집단으로 항복해서 러시아군에 가담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고전하자 오스만과 스웨덴이 바로 러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대군은 전멸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이건 장부상으로 모면한 것이고 러시아 원정에서 52만 명이 사라집니다. 각 부대마다 생환자는 3%에서 5% 정도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보로디노에서 아꼈던 황실 근위대도 5만 1천 명 중에 2천 명만이 생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적이라던 나폴레옹의 군사적 명성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원정 중에 나폴레옹의 마지막 명예마저 추락해버립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거의 소멸했다는 소문이 돌자 파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부하 장군인 미라에게 뒷일을 맡기고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황급히 러시아를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병사들은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울부짖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프랑스에게 짓눌렸던 주변국들이 봉기합니다. 100만 대군 규모의 반불동맹 군대가 결성됩니다. 1814년 3월 31일 반불동맹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합니다. 그 후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압박을 해오자 나폴레옹은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가 프랑스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조약을 작성합니다. 반불동맹은 프랑스를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영국에 망명해서 숨어 살던 루이 18세를 프랑스로 데려와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봉 왕조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퇴위해서 토스카나 해안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엘바 섬은 코르시카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총알 모양으로 생긴 섬입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되지만 엘바 섬을 자기 영주로 삼아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엘바 섬의 섬 주인이 되면서 나폴레옹의 운명은 끝나는가? 나폴레옹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제의할 때부터 자신이 항복하면 부르봉 왕조가 돌아올 거라는 걸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봉 왕조가 돌아오면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이 천재는 예측하고 엘바 섬에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